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에 대해서 1장 소비자 교육의 의의와 방법을 강의할 신민경입니다. 자, 여러분 21세기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주권, 주인된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소비자를 보통 보호한다는 관점의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소비자가 정보에 있어서 약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면서 소비자를 사후적으로 보호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들을 많이 처하게 되면서 소비자에게 능력, 역량을 키워줘서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로 소비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우선 보면 소비자 교육의 개념을 보면 새로운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변화가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검토되고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보통 오프라인, 그렇죠? 길을 걸으면서 상점에서만 구매를 했다고 하면 지금의 시대에는 인터넷, 또 핸드폰, 홈쇼핑 등 다양한 어떤 채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 맞게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피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교육이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시대에 맞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문화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계속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교육의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소비자연맹에서 소비자 교육 목표에 대한 5대 원칙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적 자각. 시장에서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 상품에 대한 품질과 가격, 이것에 대해서 주어지는 대로 믿지 말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능동적 행동. 능동적 행동은 스스로 권리를 찾고 문제가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관심. 사회적 약자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네 번째, 환경적 책임.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소비자 교육의 목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연대. 연대는 공동체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권익을 촉진하고 보호할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것,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IOCU에서 5가지 원칙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순차적으로 항목들이 나열되는 경우가 문제화돼서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유념하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비판적 자각, 능동적 행동,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 환경적 책임, 연대,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면 개인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좋고 또 더불어 기업에게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 앞쪽에 IOC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비판적 사고, 그렇죠? 그래서 선택에 관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 촉진하도록 한다. 두 번째, 질 높은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천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준다. 그다음에 자신감과 자립심을 교양하고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다양한 가치,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운동화를 사실 때 판단 기준이 뭐죠? 누군가는 가격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품질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디자인, 브랜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소비자 교육에서 얘기하는 건 환경적 연대,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운동화 한 켤레를 살 때 자신의 판단 기준이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들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같은 것들을 기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개인과 가족의 생활 양식에도 또 균형을 이루게 되고 각자 가치에 따른 생활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서 시민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준다.
또한 미래 후손을 위해서 생활의 질을 개선한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소비자가 개개인별로 수행해야 될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주체로서 양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의 어떤 실시 효과를 보면 소비자 관점의 문제인식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와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전혀 다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커피를 흘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과거에는 뜨거운 커피를 자기가 실수로 쏟았을 때 소비자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너무 덤벙거려.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사업자, 그렇죠? 기업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새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컵 안에는 다 어떻게 문구가 쓰여 있어요? 뜨거우니 조심하시오. 바로 이거는 미국에서 한 소비자가 뜨거운 커피를 쏟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게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만약에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했다면 내가 그 위험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만큼 소비자 관점의 어떤 문제 인식 같은 것들이 되면서 보다 소비자에게 좋은 또 소비자 지향적인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정책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익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고취가 되고 또 성실하고 질 좋은 사업자에게 호의를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계 시대에 맞는 경제인과 생활인을 양성할 수 있고 평생 시민교육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인재를 양성을 해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어떤 관련 정책, 법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는 능력 있는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관점의 효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소비자 교육을 한다는 거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비자가 정보를 가지면 기업에게도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 교육을 시켜서 소비자가 역량이 높아지면 누구에게도 좋다, 기업에게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자체에서도 자신이 가진 정보를 꽁꽁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자에게 내놓고 전달을 하게 되면 동시에 소비자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 그걸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면 소비자들이 가장 강력한 힘이 있죠. 바로 구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좋으니까 써봐라라고 하는 구전 마케팅. 그래서 기업의 로열티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고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예방이 되고 또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가 심사숙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 불만이 감소되는 어떤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업이 발전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 메커니즘은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경쟁 어떤 원리의 바탕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가 역량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를 때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건전한 기업이 그래서 생존하게 되는 시장 환경이 마련이 되고 각종 자율 규제가 지원됨으로써 소비자 보호 정책 시행 비용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의 시행 비용은 정부 관점이 아니라 기업들도 소비자 정책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 비용들이 사전에 예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역시도 감소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교육은 기업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소비자는 약자이다. 여러분, 소비자는 항상 약자일까요? 아니면 약자가 아닐까요? 한번 이 구조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B2C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즈니스 투 컨슈머. 기업이 소비자에게 무언가를 준다. 보통 상품과 서비스를 주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B, 기업은 뒤에 있는 소비자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소비자는 정보를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정보의 약자인 측면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게 소비자 교육 그리고 또 소비자 정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에 비해서 약자이지만 능력 개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소비자가 소비자 교육과 정보를 받으면 역량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호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들의 역량을 키워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동시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교육은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적 약자라고 하는 의미를 항상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항상 소비자는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약자가 되죠. 그래서 그 정보를 또 취득을 받으면 역량이 높아지지만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또 생겨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는 다시 어떻게 돼요? 약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동시에 항상 보호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소비자 교육과 정보를 주면서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역량은 여러분 이렇게 교육이나 정보 제공을 통하지 않고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비자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사회라고 하는 건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 능력을 학습하는 과정인데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하는 이런 과정 말고 부모, 그다음에 동료 집단, 대중 매체, 또 학교 이런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보통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부모님, 그렇죠?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동료 집단.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아동 소비자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부모 집단, 성인 집단의 소비 생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교육은 소비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건데 소비자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보시면 보통 우리 교재에는 5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6가지로 정의를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같이 필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획득자의 역할. 여러분 획득자의 역할 언제 처음 하시죠? 용돈을 받은 경험 있으시죠? 그죠? 돈을 받는 거. 두 번째, 배분자의 역할. 그 받은 용돈을 어떻게 나눌까? 뭐 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음료를 사 먹을 수도 있겠죠. 이런 배분자의 역할. 그다음에 세 번째, 구매자의 역할. 구매자의 역할은 제품을 선택하고 고르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용자의 역할. 먹고 마시고 쓰고 그쵸 사용하고 하는 사용자의 역할. 다섯 번째는 처분자의 역할. 잘 쓰고 잘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것도 잘해야 된다. 버리는 것도 잘해야 된다. 근데 요새 이제 처분자의 역할은 쓰레기통에 잘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재활용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의미로 전달하는 그 부분까지도 처분자의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그곳에 함께 동참해서 목소리를 함께 내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더군다나 요새 시대에서는 너무나 많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 포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작은 어떤 것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라. 이게 바로 시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각각 이런 소비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구매하고 배분하고 획득하고 사용하고 이런 관점의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시대의 소비자 교육은 이 6가지 역할을 모두 다 제대로 잘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비자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어떤 특징을 보면 끊임없이 소비 생활하는 경제적인 동물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도 소비를 안 하는 경우가 없죠. 근데 간혹가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미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소비와 소비 지출 이 2가지의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자, 소비 지출은 돈과 관련된 화폐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가 10,000원어치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소비되는 양은
이것보다 이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소비 안에는 돈을 내고 구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먹기만 해도 아니면 고르기만 해도 그것이 바로 뭐다? 소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생일날 친구가 돈을 내고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 선물은 여러분들이 쓰고 마시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때 역시 여러분들은 소비자의 역할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소비 지출의 의미가 다르다는 의미는 소비자가 화폐를 통해서 구매하는 행위, 이것만이 소비가 아니다. 사용하고 구매하고 또 버리고, 그쵸? 그리고 처분하고 또 목소리만 내는 역할을 해도 그것 역시 소비다라고 하는 더 확장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소비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왜 구매를 하세요? 배가 고프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 간단하죠. 개개인이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소비자의 어떤 소비의 행동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인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객관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돈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돈보다 요새는 뭐 소득에 기반을 해가지고 소득에 맞춰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걸 줄이더라도 좋은 신발을 산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관적인 요인입니다. 자기가 심리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든지 아니면 친구와의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의 객관적인 어떤 그 요인보다도 주관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현대 사회에서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능력 개발에 대해서 각 학자들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브라운 같은 경우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다. 디킨스는 다양한 활동 무대에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 기능, 재능이다. 그다음에 듀폰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주요한 능력 중에서 금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광고 역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다양한 가치, 그다음에 현명한 소비자 구매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소비자의 능력이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실 부분입니다. 소비자 능력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이 있게 되죠. 소비자 능력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소비자의 생활 주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활 주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가정을 이루는 그 시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신혼부부,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는 임신기가 또 있고, 또 출산기가 있고, 양육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간들이 소비자 능력 습득에도 영향을 준다. 또 하나, 소비자의 사회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다. 4번째, 인지 발달, 그 다음에 도덕 발달,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퐁이 말하는 소비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능력에는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해요. 바로 소비자 지식, 태도, 기능,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소비자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비자 능력은 이 3가지의 총체, 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지만 기능, 실천에 해당한다는 이 기능,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소비자는 능력 있는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배웠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실천까지 하게 하는 것, 이게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를 능력 있게, 역량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교육의 핵심은 바로 뭐다? 소비자 능력 개발이다. 그리고 소비자 능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소비자 지식, 태도, 기능, 그리고 이 3가지의 총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소비자 지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인지적 부분입니다.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비자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태도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신념이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여러분 태도는 감정과 어떤 신념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학습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생각과 신념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몰랐던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긍정적인 역할 아니면 문제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소비자 기능이 있는데, 소비자 기능은 실제 하는 실천의 어떤 행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구성 요소 이 세 가지가 바로 소비자 능력을 구성하고 있고, 인지적 영역인 소비자 지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태도, 바로 생각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식을 갖춘 소비자는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른 태도를 형성한 소비자는 올바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소비자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지식, 바로 이 지식이 소비자 교육, 소비자 정보 제공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소비자 능력은 근데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앞쪽에 그 듀퐁이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생활주기, 그 다음에 사회화, 인지 발달, 도덕 발달 이 수준에 따라서 소비자의 능력 습득에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아무리 나이가 똑같다고 해도 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령,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지역 및 소득 수준, 소비자 경험 이 5가지가 보통 소비자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기 4번째 1, 2, 3, 4 이 요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설명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남자라고 해서 꼭 남자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라서도 여자 걸 좋아. 각자의 어떤 취향이 있지 그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고,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이거에 의해서 소비자 능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이라고 해서 과거의 아동 같은 경우는 좀 소비의 주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런 아동도 가정 내에서 다른 아동에 비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했을 경우를 판단해 보면 다른 또래, 같은 또래이지만 같은 또래에 비해서 훨씬 더 소비자 능력이 높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같은 20대 아니면 같은 30대, 같은 40대이긴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현재 시대에서는 소비자의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에서 각 학자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능력에 기초한 교육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선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에 맞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매첸 같은 경우는 능력에 기초한 교육 원리를 소비자 교육 적용시키는 데 관심을 굉장히 고무시키는 학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와 테라피 같은 경우는 능력에 기초한 교육은 개인이 그들에게 기대되는 능력을 이해하고 요구되는 능력의 획득을 실증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능력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 향상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머피 같은 경우는 소비자 프로그램이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 같은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것들을 고찰해서 이제 모듈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이제 소비자 능력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능력에 기초한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메이어 같은 경우는 교사가 이렇게 능력에 기초한 교육을 할 경우에는 욕구와 능력에 맞춰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는 능력에 기초한 교육의 강점을 크게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융통성과 협동이 증가한다. 두 번째, 지식이 연결되고 나선식으로 확장되는 상승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주기적 피드백을 수용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자가 긍정적인 자기 영상을 수립을 하게 된다. 이것은 당연하겠죠. 자기에게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강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고 또 흥미를 잃게 되는데, 능력에 기초한 어떤 학습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맞는 진도, 그렇죠? 내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신나게 또 거기에 더 학습 욕구를 더 가지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사회 공동체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또 그 능력에 기초한 어떤 학습자를 관리하는 교사의 의사결정과 창의성 같은 것들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6가지의 교육 강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국의 어떤 소비자 교육 전개 현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재무 관리가 중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쪽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소비자 역할을 크게 6가지로 나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배분자, 획득자, 구매자, 사용자, 처분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역할. 이 중에서 재무관리, 어떤 구매를 하거나 배분을 하거나 획득을 하는 재무 관점의 얘기들을 미국에서는 중시를 해서 이쪽에 대한 소비자 역할을 좀 강화시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것, 그리고 소비자, 시민성을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하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환경도 중시했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는,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자율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어떤 그 세세한 내용보다도 각국이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비자 능력에 기초한 소비자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국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의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사전에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요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요구의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구라고 하는 건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사이에서 존재하는 격차와 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이 마른 어떤 그 상태는 목이 마르지 않는 그 정상적인 상태로 가기 위한 결핍을 느끼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구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번 충족이 되면 그것이 욕구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요구는 바로 이 결핍의 상태인데, 이 결핍은 크게 기본적인 요구와 교육적 요구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 요구 같은 경우는 매슬로우가 보통 욕구 5단계를 통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모양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슬로우는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욕구가 충족된다라고 어떤 계층적인 인간의 욕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 아래는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는 먹고 자고, 그렇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는 내가 어디 나가서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것, 안전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 자,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사회적 욕구,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죠.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고 싶고 같음을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단계가 오고, 이게 이제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자존감에 대한 욕구가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는 같음을 인정을 받는 거라고 하면, 자존감의 욕구는 다름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름.
그래서 남들보다 더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의 욕구 단계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어떤 관심이나 평가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만족이 중요한 단계를 맞이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 요구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바로 이 교육적 요구는 차일드가 메슬로우가 말한 이 5가지 욕구 외에 상위의 단계로 학습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누가? 차일드. 자,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것은 자아 실현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에 있는 학습의 욕구와 관계된 얘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분석을 하는 거는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지만, 교육적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가 현재 상태에서 더 배웠으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하는 관점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교육적 요구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요구 분석 또는 교육 요구 분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요구들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들. 그래서 개개인마다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집단별로 교육적 요구를 조사를 해서 가장 높게 나타난 요구가 무엇인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이 순서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교육 요구 분석이 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구 분석을 할 때는 크게 6가지 단계의 절차를 보통 거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자인 학습자와 학습자가 처해 있는 지역사회마다 또 겪게 되는 소비자 문제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는 상황평가를 한 후에 요구 분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고, 목적에 입각한 기법, 도구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요구조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너 무엇을 배우고 싶니?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소비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지를 물어보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법과 도구라고 하는 거는 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또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선정하는 게 바로 3번째 단계. 자, 그 다음에 전체 요구 분석을 위한 사안의 계획과 개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단계별로 계획의 개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구 분석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내용으로 소비자 교육을 진행할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단계나 절차 같은 경우도 시험에 보통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럴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인 단계별로 그런 것들을 시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해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교육에 그러면 이런 요구도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성하고 분석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바니스터와 몬스마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의 관점으로 소비자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그 다음에 자원관리, 그다음에 시민 참여, 이 3가지의 관점에 구성을 했고, 암스트롱과 율 같은 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세분화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소비자에게 필요한 소비자 교육의 내용과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세세한 내용보다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광범위한 것이 모두 소비자 내용의 어떤 항목이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만 같은 경우 뭐 선택, 재무관리, 뭐 구매법, 소비자 시민성, 밀러 같은 경우 사회적 지향 요인, 컨슈머리즘, 개인 및 가계 차원에서 가치 있는 요인.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 시민성이나 뭐 소비자 시민 참여 이런 것처럼 소비자에게 시민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자 역할을 얘기할 때 6번째 시민으로서 역할도 함께 기억을 항상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편하게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비자 교육을 하면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을 했고 내용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뭐 각국마다 또 그 시대마다 나이마다 이건 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새 아이들에게 글로 쓴 어떤 그런 아니면 책만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대상 그리고 시대 여러 가지에 맞게 소비자 교육의 방법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서는 뭐 9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은 챕터 그 3장에서 각각의 조사 기법과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교육의 내용을 뭐 매스미디어, 뭐 TV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달할 수 있다. 컴퓨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실제 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가 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관점의 얘기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실물을 활용하는 것들, 뭐 실언실수 이런 것들과도 다 연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계약 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약관을 읽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어떤 그런 실물을 제시함으로써 사전에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소비자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조사 기법이나 역할 놀이, 뭐 아이들을 학교에서 뭐 시장 놀이나 뭐 상인 이런 놀이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견학을 가거나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소비자 교육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1장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잘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제가 얘기를 하면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교육의 개념 기억나세요? 자, 새로운 소비 문화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소비자 교육의 내용은 문화가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 교육의 내용 역시도 계속 변하고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다음에 IOCU의 5대 원칙, 소비자 교육에 정의한 5대 원칙 기억나시나요? 자, 뭐가 있었죠? 비판적인 자각, 그다음에 능동적인 행동,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리고요 환경적 책임, 그리고 연대. 이 5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데 능사 없다? 환영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예전에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능력의 구성 요인 기억나서 3가지가 있었고 이 3가지는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있죠? 소비자 지식, 소비자 태도, 그리고 소비자 기능 이 3가지 그리고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소비자 지식 그리고 소비자 문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소비자 태도이다. 그리고 소비자 기능이 없으면 그 소비자는 능력 있는 소비자가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 교육의 목표는 기능까지 하는 실천까지 하는 소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국에서 우리가 세 국을 얘기를 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엇을 중시했죠? 재무. 그렇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과 시민성.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과 자율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각국마다 중시한 어떤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구 분석의 어떤 6단계 여러분들이 기억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상황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왜 요구 분석을 하는지 목적을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을 어떻게 할지 기법과 도구를 선정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한다. 그리고 단계적인 계획을 한다. 마지막으로 요구 분석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자, 지금까지 1장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4가지 범위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